이 아기를 당장 산채로 묻어버려라. 우리 가문의 앞길을 막는 흉물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감은 핏덩이 같은 아기를 머슴에게 내던지듯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운명을 뒤바꾼 한 줄기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말았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옛날 한양 도성 밖 어느 마을에 대감댁이 하나 있었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솟아 있었고요. 담장은 높고 견고했지요. 대대로 삼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우러러봤습니다. 그 대감댁의 만득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45살이었습니다. 평생을 그 집에서 일했지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등은 굽어 있었고요.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만득에겐 아내 연화가 있었어요. 연화도 그 집 몸종이었습니다. 29살의 만득을 만나 부부가 됐지요. 둘 다 종의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아꼈습니다. 두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연화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만득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밤마다 연화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태어날 아이에게 속삭였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답니다. 대감마님도 아이를 가졌어요. 연화와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대감댁은 들썩였지요. 적자를 기다린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대감은 55살이었어요. 슬하의 딸만 둘이었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바랐지요. 밤마다 사당에 절을 올렸어요. 하늘에 빌었습니다.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대감마님의 배가 불러왔거든요. 온 집안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인들도 숨소리를 죽였어요. 그해 가을이었답니다. 연화가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행랑채 작은 방에서였지요. 산파도 없었습니다. 만득이 혼자 받았어요. 사내 아이였습니다.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평생 이렇게 벅찬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연화가 힘없이 웃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만득은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지요. 이틀 뒤였어요. 대감마님도 아이를 낳으셨답니다. 안채에서였지요. 한양에서 유명한 산파가 왔어요. 의원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내 아이였어요. 대감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인들에게 떡과 술이 내려졌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쌀이 나갔지요. 대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며 절을 했습니다. 조상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두 아기는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어요. 한 아이는 대감의 아들이었고요. 다른 아이는 머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늘은 정말 알 수 없는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날 밤이었답니다. 갑자기 불이 났어요. 안채 부엌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어요. 불은 순식간에 번졌지요. 하인들이 소리쳤어요. 물동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거셌어요. 순식간에 처마를 타고 올라갔지요. 대감마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갓 낳은 아이가 안채에 있었거든요. 유모가 아이를 안고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유모는 기침을 하며 비틀거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처마가 무너져 내렸답니다. 불붙은 기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유모 바로 앞이었습니다. 유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아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땅바닥에 굴렀지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만득도 뛰어왔어요. 불을 끄느라 온몸이 그을려 있었지요. 얼굴은 재투성이었습니다. 유모가 정신없이 아이를 찾았어요. 어둠 속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가 허겁지겁 아이를 집어들었어요. 품에 안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연화도 행랑채에서 뛰쳐나왔거든요. 자기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불이 행랑채 쪽으로도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도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기침을 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지요. 만득이 달려가 아내를 부축했어요. 혼란 속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사람들은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비명과 외침이 뒤섞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모 품에 안겨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연화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지요. 얼굴도 비슷했습니다. 아직 갓난아기였거든요. 연기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대감마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요. 안채로 뛰어갔어요. 대감마님께 아이를 넘겨드렸습니다. 대감마님이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가슴에 꼭 안았지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어요. 연화도 자기 아이를 안고 있었답니다. 행랑채로 돌아갔어요. 만득이 따라왔지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을 닦아줬어요. 아이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젖을 물렸어요. 아이는 열심히 빨았지요. 밤새 불을 껐답니다. 다행히 안채 일부만 탔어요. 행랑채는 무사했습니다. 사람도 다친 이가 없었지요. 날이 밝았어요. 대감이 안채에서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가 무사해서 안도했지요. 만득도 연화도 자기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무사히 밤을 넘겨서 다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날 밤 혼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연기와 어둠 속에서 두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걸요. 대감이 안고 있는 아기는 만득의 아들이었어요. 만득이 키우게 된 아기는 대감의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유모도 몰랐어요. 연화도 몰랐습니다. 만득도 대감도 몰랐지요.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의 운명을 바꿔 안게 됐답니다. 하늘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3년이 흘렀답니다. 대감댁의 도련님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름은 석규였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다녔지요.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어요. 석규는 총명했습니다. 말도 빨리 배웠어요. 걸음마도 또래보다 빨랐지요. 대감은 석규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만득의 아들은 복이라 불렸어요. 행랑채에서 자랐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돌봤지요. 만득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보기를 안아줬어요. 보기도 건강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을 가졌어요. 웃을 때면 보조개가 생겼지요. 만득은 보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보기는 종의 자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지요. 만득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이었답니다. 대감이 만득을 불렀어요. 안채 사랑방이었습니다. 대감은 심각한 표정이었지요. 만득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밭을 더 개간하라는 명이었지요. 북쪽 산자락이었습니다. 나무와 돌이 많은 곳이었어요. 개간하기 어려운 땅이었지요. 만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답니다. 만득은 홀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돌을 날랐지요. 해가 뜨면 일을 시작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져서 피가 났지요. 등이 휘어질 것 같았답니다. 무거운 돌을 지고 내려올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밤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어요. 연화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만득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지요. 손이 떨렸어요. 보기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큰 눈을 깜빡였습니다. 만득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득의 몸은 한계에 닿아요.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열이 올랐지요. 연화가 걱정했어요.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득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감님 명령이라고 했지요. 2년이 흘렀답니다. 밭은 거의 다 개간됐어요. 만득의 몸은 망가졌습니다. 기침은 심해졌지요. 피리가 섞여 나왔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만득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달을 보고 있었지요. 연화가 옆에 앉았습니다. 만득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평생 이 집을 위해 일했다고 했지요. 하지만 돌아온 건 병든 몸뿐이라고요. 연화가 손을 잡았어요. 만득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했지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만득이 보기를 봤습니다. 보기는 자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지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만득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보기도 평생종으로 살게 될 거였습니다. 대감댁을 위해 일하겠지요. 아버지처럼 혹사당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밀었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가? 만득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대감댁 안채를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석규 도련님이 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지요. 행랑채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거예요. 만득이라는 머슴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도요. 만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답니다. 평생 충성했지만 대감은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일하는 짐승쯤으로 여겼지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저 집안에 보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었지요. 만득은 이를 악물었어요. 보기만은 다르게 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종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요. 연화가 만득을 껴안았어요. 남편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요. 그날 밤 만득은 잠들지 못했답니다.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보기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만득은 그저 머슴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지요. 힘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복수심만이 가슴속에 타올랐어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저 집안에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요. 만득은 창백한 얼굴로 주먹을 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불타올랐지요. 보기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만득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약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만득에겐 전부였지요. 너만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하마. 만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만은 자유롭게 살게 하마. 아버지가 못 이룬 삶을 내가 살게 하마. 그리고 언젠가 저 집안에 복수하마. 만득의 결심은 단단했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가슴속 깊이 새겨졌지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만득의 병은 깊어갔어요. 하지만 복수심만은 더욱 뜨거워졌지요. 5년이 더 흘렀답니다. 보기는 8살이 됐어요. 총명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눈빛이 영리했지요. 하지만 배울 기회는 없었어요. 종의 자식은 그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만득도 가르칠 형편이 못 됐지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어요. 만득의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했어요. 몸무게는 절반으로 줄었지요.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대감은 만득을 내쫓았어요. 일을 못하는 머슴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냉정했지요. 만득이 평생 일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만득 가족은 집을 나왔답니다.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어요. 연화가 울었습니다. 보기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었지요. 갈 곳이 없었어요. 한양시장 근처에 움막을 지었습니다. 누더기로 벽을 만들었어요. 비가 새는 지붕이었지요. 만득은 누워 지냈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었어요. 연화가 시장에 나가 품팔이를 했습니다. 빨래를 해주고요. 물을 길어다 주고요. 품값을 받았지요. 하루에 쌀 한 대 값이었어요. 겨우 죽 한 그릇 끓일 정도였습니다. 보기는 늘 배고팠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굶었지요. 보기는 시장을 돌아다녔답니다. 떨어진 채소를 주워왔어요. 버려진 생선 대가리도 가져왔지요. 연화가 그걸로 국을 끓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보기가 시장 구석에서 떡 장수를 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었어요. 냄새가 고소했지요. 보기의 입에 침이 고였어요. 배가 꼬르륵 거렸습니다. 떡을 먹고 싶었지요. 하지만 살 돈이 없었어요. 떡 장수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보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빨리 떡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품에 넣고 뛰었습니다. 떡 장수가 소리쳤어요. 도둑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왔지요. 보기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계속 뛰었습니다. 겨우 따돌렸어요. 보기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지요. 떡을 꺼냈습니다. 반쯤 눌린 떡이었어요. 하지만 보기에겐 귀한 것이었지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고 부드러웠어요.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지요. 보기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보기는 생각했습니다. 왜 떡 하나 먹으려고 도둑질을 해야 하는가? 왜 쫓기며 살아야 하는가? 석규 도련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안채에서 놀고 있겠지요. 떡을 실컷 먹으며요. 따뜻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거예요. 보기는 주먹을 쥐었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세상의 불공평함을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싶었어요. 보기는 움막으로 돌아왔어요. 남은 떡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만득이 물었지요. 어디서 났느냐고요. 보기는 거짓말을 했어요. 주웠다고 했습니다. 만득은 아들을 물끄러미 봤어요. 알고 있었지요. 훔쳤다는 거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아니까요. 연화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만득이 보기를 불렀습니다.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힘을 길러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요.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힘을 길러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만득이 기침을 했답니다. 피가 손에 묻어났어요. 보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지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며칠 뒤였습니다. 만득이 보기를 다시 불렀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지요. 대감 댁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말라고 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갚으라고 했지요. 보기가 물었어요. 어떻게요? 만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알아서 하거라. 만득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타오르고 있었어요. 복수에 대한 갈망이었지요.
보기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반드시 갚겠다고 했지요. 만득이 미소 지었답니다. 희미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숨이 멎었습니다. 연화가 통곡했어요. 보기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가슴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어요. 복수심이었습니다. 대감댁에 대한 증오였지요.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보기는 그날 맹세했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요. 힘을 길러서 대감댁에 복수하겠다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각오는 단단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지요. 증오. 만득이 죽은 뒤 보기와 연화는 더욱 힘들어졌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연화는 품팔이를 더 열심히 했지요. 하지만 병이 들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어요. 보기는 시장에서 온가지 일을 했습니다. 짐을 날랐어요. 물건을 팔았지요. 때로는 구걸도 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없었어요.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밤이면 대감댁을 떠올렸어요. 화려한 기와집을요. 석규 도련님을요. 증오가 커졌답니다. 왜 저 아이는 편안하게 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한가? 똑같이 사람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보기는 이를 악물었어요. 언젠가 저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고요. 10년이 흘렀답니다. 보기는 18살이 됐어요. 키가 훤칠하게 자랐습니다. 얼굴은 단단했지요.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시장에서 보기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영리했거든요. 장사 수완이 좋았어요. 물건을 사고 팔며 돈을 모았지요. 하지만 마음속엔 늘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대감댁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밤마다 떠올렸지요. 언젠가 저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감댁의 석규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했다고요. 사람들은 칭찬했어요. 훌륭한 인재라고 했습니다. 대감 집안의 자랑이라고 했지요. 앞날이 창창하다고 했어요. 보기는 그 소문을 듣고 이를 갈았답니다. 저 자는 아무 고생 없이 자랐어요. 따뜻한 집에서 글을 배웠지요. 좋은 음식을 먹고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며 살았는데요. 보기의 가슴 속에 불길이 타올랐어요. 분노와 질투였습니다. 증오였지요. 며칠 뒤 보기는 대감댁을 찾아갔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높고 견고했지요. 보기는 주먹을 쥐었어요. 언젠가 저 문을 부숴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집안을 무너뜨리겠다고요. 그때 대문이 열렸어요. 대감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지요. 보기를 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보기는 고개를 숙였지요. 만득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었어요. 만득을 기억했습니다. 오래 부린 머슴이었지요. 병들어 내쫓았던 이였어요. 대감이 짧게 말했습니다. 갈 길을 가라고요.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라고요. 보기는 주먹을 쥔 채 돌아섰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분함과 치욕이었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대감댁과 맞설 수 없었지요. 보기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반드시 힘을 길러서 돌아오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들이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요. 그날 밤 보기는 연화에게 말했어요.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한양을 떠나 장사를 배우겠다고요.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지요. 연화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어요. 아들의 눈빛을 봤거든요. 결심이 단단했지요. 보기는 다음 날 떠났습니다.
보따리 하나 메고 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가슴 속엔 복수심만이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대감댁을 무너뜨리겠다는 집념이었어요. 석규를 끌어내리겠다는 다짐이었지요. 보기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개성으로 갔어요.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지요. 거기서 장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몰랐어요. 자신이 증오하는 대감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요. 대감댁 석규가 사실은 만득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불길이 타오르던 그날 밤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것을요. 보기는 친부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친부는 보기를 몰라봤어요. 하늘만이 그 비극을 알고 있었지요. 보기의 복수심은 날로 커져갔답니다. 잘못된 증오였어요. 하지만 보기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었지요.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보기는 개성에서 장사를 배웠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증오는 조금도 식지 않았지요. 언젠가 대감댁으로 돌아갈 날만을 꿈꿨답니다. 복수의 날을요. 개성에서 5년이 흘렀답니다. 보기는 23이 됐어요. 장사에 천부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봤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법을 터득했어요. 처음엔 작은 물건부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샀지요. 한양으로 가져가 팔았어요. 이문을 남겼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답니다. 보기는 그 돈으로 더 큰 장사를 했어요. 비단을 샀습니다. 도자기도 샀지요. 한양 양반들에게 팔았어요. 이문이 커졌습니다. 1년 만에 은자 100냥을 모았어요. 2년 만에 500냥이 됐지요. 사람들이 보기를 주목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대감댁과 맞서려면 엄청난 재산이 필요했지요. 보기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답니다. 소금 장사였어요. 서해안에서 소금을 대량으로 샀습니다. 내륙으로 가져가 팔았지요. 소금은 귀했습니다. 내륙에선 값이 2배였어요. 보기는 큰 돈을 벌었지요. 1년 만에 은자 1000냥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23세 그런 재산을 모으다니요. 보기는 소문이 났습니다. 개성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젊은 상인이었지요. 하지만 보기는 겸손했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잘 대했지요. 신용을 지켰습니다. 상인들이 보기를 신뢰했어요.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보기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3년이 더 흘렀어요. 보기는 26이 됐습니다. 이제 은자 5000냥을 가진 부자였지요. 개성에 큰 상점을 차렸어요. 하인도 두었습니다.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도 고용했어요. 보기는 이제 상단의 주인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밤마다 대감댁을 떠올렸어요. 석규를 생각했지요. 이제 준비가 거의 됐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때가 왔어요. 보기는 상점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향했지요. 은자 3000냥을 가지고 갔답니다. 나머지는 개성에 두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했어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11년 만이었어요. 도성은 예전과 비슷했지요. 하지만 보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지 소년이 아니었어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당했지요. 돈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연화를 찾아갔답니다. 여전히 시장 근처 움막에 살고 있었어요. 보기는 가슴이 미어졌지요. 연화가 아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보기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이제 괜찮다고 말했지요. 좋은 집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보기는 한양 시전거리에 상점을 샀어요. 큰 점포였습니다. 비단과 곡식을 팔았지요. 장사가 잘 됐어요. 사람들이 보기의 상점에 몰렸습니다. 물건 값이 싸고 질이 좋았거든요. 보기는 신용을 중시했어요. 속이지 않았지요. 명성이 퍼졌답니다.
한양에서 보기를 모르는 상인이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요. 양반들도 보기의 상점에 왔습니다. 보기는 그들을 공손히 대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경멸했지요. 저들도 결국 돈 앞에선 고개를 숙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대감댁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곡식을 대량으로 사고 싶다고 했지요. 보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대감댁과 연결될 기회였지요. 보기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꺼이 팔겠다고요. 좋은 값에 드리겠다고 했지요. 하인이 고마워했어요. 보기는 그 하인을 통해 대감댁 사정을 알아냈습니다. 조금씩 정보를 모았지요. 석규가 관직에 올랐다는 것을요. 지금 육조 정랑이라는 것을요.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요. 보기는 이를 갈았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운 저 자를 끌어내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반드시요. 하지만 보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신중했어요. 계획을 세웠지요. 한 번에 무너뜨릴 방법을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궁리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대감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석규를 파멸시킬 수 있을까? 보기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였어요. 보기는 주먹을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해 겨울이었답니다. 한양의 큰 추위가 찾아왔어요. 거리는 하얗게 덮였습니다. 대감댁에서 사람이 왔어요.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감께서 보기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보기는 놀랐답니다. 왜 대감이 자신을 부르는가 의아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지요.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찾는 곳이었어요. 대문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었더군요. 머리는 온통 휘었어요. 대감이 보기를 봤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지요. 그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만득의 아들이냐고 물었어요. 보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지요. 대감이 한숨을 쉬었답니다. 만득은 충성스런 머슴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병들어 일을 못하게 됐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요. 보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평생 일한 사람을 내쫓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요? 하지만 참았어요.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대감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궁금했거든요. 대감이 말을 이었답니다. 내가 한양에서 큰 상인이 됐다고 들었다고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고 했어요. 보기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했지요.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석규에게 투자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요. 관직 생활에 돈이 많이 든다고 했지요.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보기는 속으로 웃었답니다. 대감댁도 결국 돈이 필요했군요. 자존심 높던 양반도 돈 앞에선 고개를 숙이는군요. 보기가 대답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대감이 고맙다고 했지요. 보기는 그날 대감댁을 나왔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회였습니다. 대감댁의 손을 뻗칠 기회였지요. 며칠 뒤 보기는 대감댁에 돈을 빌려줬어요. 은자 500냥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지요. 석규가 감사해했어요. 보기는 석규를 처음 봤답니다. 28살이었어요. 잘생겼습니다. 의젓했지요.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기의 눈엔 그저 증오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만득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대신 편안하게 자란 자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대감댁 옛 유모가 보기를 찾아왔답니다. 늙은 여인이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요. 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보기가 귀를 기울였답니다. 유모는 28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했어요. 불이 났던 밤이요. 혼란 속에서 아기 둘을 헷갈렸다고요. 보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모가 계속 말했지요. 대감마님의 아들과 만득의 아들이 뒤바뀌었다고요. 지금 석규 도련님이 사실은 만득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보기가 진짜 대감의 적자라고요. 보기는 머리가 하얗게 됐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유모는 진심이었어요. 유모가 울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요. 이제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요. 보기는 죽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나는 대감의 아들이라고요. 석규는 만득의 아들이라고요. 모든 게 뒤바뀐 거였어요. 보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답니다. 그럼 내가 증오한 대감은 친아버지였던 건가요? 내가 끌어내리려던 석규는 사실 형제였던 건가요? 아니, 정확히는 형제가 아니에요. 석규는 만득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보기는 대감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보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품었던 복수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증오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답니다. 왜 이런 운명이 생긴 거죠? 왜 내가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죠? 나는 대감의 아들이었는데요. 보기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지요. 하늘을 원망했어요. 유모가 보기의 손을 잡았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했지요. 보기는 유모를 밀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유모가 울며 나갔어요. 보기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새 생각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진실을 밝혀야 하나? 대감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복잡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졌지요. 복수심과 혈육의 정이 뒤섞였어요. 보기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상황을 살피기로 했지요.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대감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증오가 아니라 그리움이었지요. 보기는 혼란스러웠답니다. 며칠이 지났답니다. 보기는 여전히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어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기는 우연히 수상한 대화를 듣게 됐어요. 대감댁 뒷골목을 지나다가였지요. 석규의 목소리였답니다. 누군가와 속삭이고 있었어요. 보기는 몸을 숨겼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석규가 말하고 있었어요. 왕세자를 끌어내리는 계획이라고요. 영모였습니다. 반역이었지요. 보기는 숨이 멎었답니다. 석규가 영모에 가담하고 있었어요. 상대는 좌의정 김판서였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자였지요. 김판서가 말했어요. 왕세자를 모함하겠다고요. 증거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지요. 석규는 그 일에 협조하기로 했답니다. 대가는 높은 관직이었어요. 석규는 욕심이 났던 거예요. 빨리 출세하고 싶었지요. 정당한 방법으론 느리니까요. 보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규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니요. 영모라니요. 발각되면 삼족이 멸하는 대역죄였어요. 대감, 댁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보기는 고민에 빠졌답니다. 석규는 만득의 아들이에요. 혈연은 아니지요. 하지만 대감은 친아버지예요. 석규의 영모가 발각되면 대감도 죽습니다. 보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두면 대감 댁이 멸문당해요. 친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하지만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실을 밝혀야 하나요? 석규가 가짜 적자라고 말해야 하나요? 보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보기는 결심했어요. 막아야 한다고요. 대감을 구해야 한다고요. 친아버지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석규의 역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증거도 없어요. 말로만 하면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보기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김판서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장사꾼으로서요. 투자 이야기를 하며 접근하기로 했지요. 며칠 뒤 보기는 김판서를 만났어요. 큰 저택이었습니다. 화려했지요. 김판서는 거만했어요. 보기는 공손히 대했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지요. 김판서가 관심을 보였어요. 보기는 조금씩 신뢰를 쌓았답니다. 돈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김판서가 술에 취해 말을 흘렸지요. 왕세자를 끌어내릴 거라고요. 곧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어요. 보기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김판서가 계획을 털어놨답니다. 왕세자가 역모를 꾸민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 거라고요. 석규가 그 증거를 임금께 올릴 거라고 했지요. 보기는 모든 걸 알아냈어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김판서가 쓴 편지를 훔쳤거든요. 석규와 주고받은 문서였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였답니다. 임금께 고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러면 석규도 죽어요. 대감도 연루될 수 있어요. 보기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석규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설득하기로 했지요. 역모를 그만두라고요. 보기는 석규를 찾아갔답니다. 밤이었어요. 석규는 놀랐지요. 보기가 왜 찾아왔나 싶었어요. 보기가 말했습니다. 역모를 알고 있다고요. 증거도 있다고 했지요. 석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보기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살 수 있다고요. 계속하면 다 죽는다고 했지요. 석규가 웃었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상인 주제에 무슨 짓이냐고 했지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보기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석규가 그걸 보고 얼어붙었어요. 진짜였거든요. 김판서의 필체였지요. 석규가 떨었습니다. 보기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고하지 말라고요. 살려달라고 했지요. 보기는 차갑게 말했답니다. 역모를 그만두면 살려주겠다고요. 하지만 계속하면 임금께 고하겠다고 했어요. 석규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요. 김판서와 손을 끊겠다고 했지요. 보기는 그 약속을 받고 돌아섰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석규를 믿을 수 있을까요?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석규는 정말 김판서를 멀리했어요. 계획을 중단한 것 같았지요. 보기는 안도했답니다. 일단 대감댁은 구한 거예요. 친아버지를 지킨 거지요.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답니다. 보기는 대감댁일을 계속 지켜봤어요. 석규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더 이상 역모에 가담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대감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다고요. 보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감 댁으로 달려갔답니다. 안채로 들어갔어요. 대감은 누워 계셨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원이 말했어요.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고요.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지요. 보기는 대감 곁에 앉았습니다. 대감이 눈을 떴어요. 보기를 봤지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보기야 왔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감이 말을 이었답니다. 만득이 생각난다고요. 충성스런 머슴이었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지요. 보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대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병든 만득을 내쫓은 게 평생 가슴에 걸렸다고요. 후회한다고 했어요.
보기는 눈물이 났습니다. 대감이 진심이었어요. 정말 미안해하고 계셨지요. 대감이 보기의 손을 잡았답니다. 너는 만득의 아들이지만 나도 너를 아낀다고 했어요. 훌륭하게 자랐다고요. 자랑스럽다고 했지요. 보기는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대감이 놀랐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었지요. 보기는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대감의 아들이라고요. 진짜 핏줄이라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숨을 헐떡였어요. 기운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대감의 손을 꼭 잡았지요. 대감이 마지막 말을 했답니다. 석규를 부탁한다고요. 내 아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했어요.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대감이 미소 지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답니다. 대감이 돌아가셨어요. 보기는 통곡했습니다. 늦게 만난 아버지였어요. 진실도 밝히지 못했지요. 보기는 자신을 원망했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장례가 치러졌답니다. 석규가 상주였어요. 보기는 조문객으로 참석했지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였어요. 보기는 대감의 사당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의 위패 앞에 앉았지요.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요. 아들로 인정받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제라도 할 일이 있었답니다. 대감의 마지막 부탁이요. 석규를 잘 이끌라고 하셨지요. 보기는 다짐했어요. 석규를 바르게 이끌겠다고요. 대감 댁을 지키겠다고요. 그게 아들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석규가 서 있었습니다. 보기를 보고 있었지요. 석규가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영모를 막아줘서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했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제부턴 바르게 살라고 했어요. 석규가 약속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나는 만득의 아들이고요. 하나는 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몰랐지요. 보기만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밝혀봤자 혼란만 올 거였어요. 보기는 그냥 석규를 돕기로 했답니다. 형제처럼요. 아니, 진짜 형제는 아니지만요.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났답니다. 대감이 돌아가신 뒤 대감댁은 어려워졌어요. 재산이 많지 않았거든요. 빚도 있었지요. 석규는 관직에 있었지만 녹봉은 적었어요. 집안을 꾸려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월급도 못 줬지요. 보기는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답니다. 몰래 도왔어요. 곡식을 보냈습니다. 돈도 빌려줬지요. 석규는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보기는 석규에게 제안했어요. 함께 사업을 하자고요. 석규가 놀랐답니다. 양반이 장사를요. 체면이 있지 않냐고 했어요. 보기는 설득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했어요. 양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명분만으론 배를 채울 수 없다고 했지요. 석규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보기의 상단과 석규의 인맥을 합쳤어요. 시너지가 났지요. 석규는 관직을 이용해 정보를 얻었어요. 어느 물품이 귀해질지요. 어느 곳에 가뭄이 들지요. 보기는 그 정보로 장사를 했습니다. 돈이 모였답니다. 1년 만에 큰 돈을 벌었어요. 대감 댁 빚을 다 갚았지요. 집도 수리했습니다. 석규는 감격했어요. 보기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형님처럼 따르겠다고 했지요. 보기는 쓸쓸히 웃었답니다. 형제라니요. 진짜 형제는 아닌데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판서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복수하러 왔지요.
1년 전 석규가 영모를 그만뒀잖아요. 김판서는 그게 보기 때문인 걸 알아냈어요. 분노했지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김판서는 보기를 모함했답니다. 왕실에 불경한 물품을 팔았다고 거짓 고발했어요. 증거도 조작했지요. 보기는 잡혀갔습니다. 관하로 끌려갔어요. 신문을 받았지요. 보기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조작된 거였지만요. 보기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지요. 석규가 이 소식을 들었답니다. 놀라서 달려왔어요. 보기를 구하려 했지요. 하지만 김판서의 힘이 셌습니다. 좌의정이었거든요. 석규는 정랑일 뿐이었어요. 힘이 부족했지요. 보기는 옥에 갇혔어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기는 생각했지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옥 안에서도 머리를 굴렸어요. 방법을 찾았지요. 보기는 석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판서의 영모 증거를 찾으라고요. 1년 전 훔친 편지 말고 다른 증거요. 석규가 움직였어요. 김판서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측근을 매수했지요. 정보를 모았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았답니다. 김판서가 왕세자를 모함하려던 문서였어요. 김판서의 친필이었지요. 석규는 그걸 임금께 올렸습니다. 임금이 노했어요. 김판서를 잡아들이라 명했지요. 김판서는 체포됐답니다. 영모죄로 처형됐어요. 삼족이 멸했지요. 보기는 풀려났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거예요. 임금은 보기에게 사과했습니다. 상도 내렸지요. 보기는 살아났어요. 석규가 구해준 거였습니다. 보기는 석규에게 고마워했지요. 두 사람은 포옹했답니다. 서로를 지켜준 거예요. 진짜 형제 같았지요. 하지만 보기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석규는 충격받을 거예요.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면요. 보기는 그냥 비밀로 하기로 했답니다. 영원히요. 석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대감 댁도 지켜야 했고요. 보기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5년이 더 흘렀답니다. 보기는 36살이 됐어요. 한양에서 가장 큰 상인이 됐지요. 석규는 참판까지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가까웠어요. 함께 사업을 했습니다. 대감댁은 부유해졌지요. 예전의 영광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보기는 아버지 만득의 묘를 찾아갔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무덤 앞에 앉았지요.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말했어요. 복수를 하라 하셨지요. 대감댁에 갚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감댁을 도왔지요. 지켰습니다. 보기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명을 어겼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만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보기는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는 보기를 사랑했어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요. 정성껏 키웠지요. 보기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보기는 깨달았답니다. 진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해지는 거라고요. 만득은 보기의 아버지예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요. 대감도 보기의 아버지지요. 하지만 만득이 더 소중했어요. 함께 고생했으니까요. 보기는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지요. 일어나서 돌아섰어요. 석규가 서 있었습니다.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석규가 물었어요. 아버님 산소였냐고요.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규도 함께 절을 올렸답니다. 만득에게요. 석규는 몰랐어요. 만득이 자기 친아버지인 줄요.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규가 말했지요. 형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아났다고요.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보기는 손을 저었답니다. 우리가 서로 도운 거라고 했어요. 석규가 웃었지요. 그날 밤 보기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옛 유모가 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진실이 적힌 편지였지요. 읽어봤어요. 28년 전 그날 밤의 일이요. 두 아기가 뒤바뀐 이야기요. 보기는 편지를 촛불에 태웠답니다. 타올랐어요. 제가 됐지요. 진실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보기는 결심했어요. 영원히 비밀로 하겠다고요. 석규를 위해서요. 대감, 댁을 위해서요. 그리고 만득을 위해서요. 보기에게 만득은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아버지였어요. 보기는 창밖을 봤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별도 빛나고 있었지요. 보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복수심은 사라졌지요. 증오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랑이 있었어요. 석규에 대한 우애요. 대감에 대한 그리움이요. 만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보기는 행복했답니다. 비록 진실은 밝히지 못했지만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 같았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지요. 하지만 그걸 원망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답이었답니다. 보기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석규를 도우며요. 대감 댁을 지키며요. 만득을 기억하며요. 보기의 삶은 파란만장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보기도 늙었답니다. 60이 됐어요. 석규도 60이었지요. 둘 다 머리가 희었습니다. 어느 날 석규가 물었어요. 형님은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냐고요. 혈연도 아닌데요. 보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답니다. 인연이라고요. 우린 특별한 인연이라고 했어요. 석규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며 웃었습니다. 보기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했답니다. 서로를 지켰어요. 사랑했지요. 비록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보기와 석규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기억했어요. 의리의 형제라고 불렀지요. 서로를 지킨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기가 대감의 아들이었다는 것도요. 석규가 만득의 아들이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였지요. 보기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용서라는 댓글로 마음을 들려주세요.